우리 컴퓨터 문화에서는 좀 아셔야 될 인물들이 좀 있어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책에도 나오는, 교환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찰스 바베지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파스칼이네요. 이 사람 파스칼이고, 이제 뒤에 찰스 바베지가 나오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그 유명한 파스칼이 맞습니다. 예. 파스칼 리느를 발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화기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기 다이얼인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이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눈금이 나타나고요. 여기 위에 눈금이 나타나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만약에 1, 10, 100, 1000만, 10만까지 나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47 해서 4번 돌리고 7번 돌리고, 7에다가 만약에 6번을 돌리면 이제 하나가 올라가면서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딱딱 돌면서 맞물려서 저쪽에는 톱니가 돌면서 이제 더하기가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치차식이라 그래. 치차, 톱니바퀴식. 예, 기어가 물려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찰스 바베지라는 사람인데요. 은행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수학과 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그때는 막 이것저것 배우나 봐요. 뭐를 만들어요. 이렇게 뭘 만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불이 타가지고 고장이 나서 이제 제대로 완성은 못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는 지금처럼 뭐 입력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계산하고 출력하고 하는 영역이 따로따로 있더라 이거지. 설계도가 제작하던 거는 불이 나갖고 말아먹었고, 설계도 도면을 보니까 그러더라 이거지. 그래도 미완성 작품이고요. 차분기간, 해석기간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완성을 했지만 하나는 완성을 못했고, 뭐 미적분 계산도 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에이컨 교수라고 돼 있죠. 예. IBM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에. 예. 이 사람은 뭐 공학 교수겠죠. 예. 그래서 마크1이라는 걸 만들어요. 마크1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생겼대요. 이 안에 이제 코드를 막 꽂아가지고 더한다는 명령을 걸어갖고 막 뭐 기계를 돌리면, 전기를 돌리면은 안에서 뭐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나봐요. 무게가 한 5톤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죠. 무게가 5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류가 났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청소하다가 이제 이 기계를 부품을 열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벌레가 들어있더라 이거지. 벌레, 나방이 죽어있더라. 그래서 버그잖아요, 벌레가. 그래서 버그가 생겼다. 그래서 얘를 이제 빼냈다. 그 벌레를 잡은 거니까 디버그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린 디버깅 한다 그래요. 예, 거기서 유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이 사람은 콘라츠 쭈제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요. 비행기를 설계하던 사람이 이제 컴퓨터 개발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우리 책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 보지도 맙시다. 예. 이제 머클리 교수예요. 머클리 교수. 우리 책에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개발한 머클리 교수인데,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교수입니다. 에커트라는 교수하고 머클리 두 교수가 그걸 주도하에 만들었고요. 이거로 만들어서 뭐라 했냐면 포탄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정확히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군사용으로 개발을 하죠.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이 사람은 55년에 사망했다고 나오나요? 예. 이제 머클리 교수가 있고요. 에커트 교수가 나오는데, 에커트 교수는 어디로 나와요? 46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다 그러는데, 진공관도 사용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기계식 전자 부품을 이용한 기계 계산기예요. 30톤 무게가, 가로 세로 35제곱미터, 엄청나게 큰 공간을 차지해서 사용했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에커트 교수죠. 아까 그 머클리 교수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역사에 우리 컴퓨터 책에 나올 정도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폰 노이만 교수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교수인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서 그 논문을 보고, 그러니까 에커트와 머클리라는 교수가 만든 애니악이라는 기계를 보고 아쉬움을 생각하는 거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하자. 즉 우리 윈도우처럼, 우리 컴퓨터처럼 기계 안에다 윈도우를 넣어놓고 기계에다 엑셀을 실행해놓고 엑셀이 실행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계산을 해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 당시 때는 5 더하기 3을 더해라. 그러면 우리 컴퓨터는 더한다는 뺀다는 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5와 3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때는 5와 3을 넣어주고 더한다는 명령을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0과 50을 더하라 그러면 더한다는 명령을 또 넣어줘야 돼요. 매번 할 때마다.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한다 뺀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방식을 미리 넣어놓고 쓰면 안 되겠느냐. 그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 교수가 그거를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고 이제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른 교수가 이제 그걸 만들죠. 이분은 트랜지스터 만드신 분이에요. 트랜지스터 발명하신 분입니다.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벨 연구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벨 연구소. 그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분이.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아직 살아 계세요. 예. 그 다음에 뭐 마우스 발명하신 분은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발명을 했겠죠, 뭐. 예. 그래서 쥐꼬리처럼 선이 나온 모습을 보고 마우스라고 정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IBM의 창업주이신 토마스 왓슨. 예,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IBM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IBM이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크1이라고 하는 전기 계산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탄도미사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자 핵 반응 분열을 연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원자탄을 1945년에 어떻게 했어요? 일본 나가시마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다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엄청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아직까지. 예. 이 사람은 이제 인텔의 창업주, 인텔 CPU 아시죠? 펜티엄 뭐 이런 거 창업주이시고 아직 살아 계세요. 저희 아버지보다 어리시네. 예.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창업했습니다. 예. 예. 이분은 IBM 창업주. AMD 창업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델. 저보다 어리네요. 예. 델 컴퓨터 창업주고요. 이 사람은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72년도에 CPM이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논문을 발표해갖고, 저는 대학에 80년대 들어가서 이 CPM으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학위를 따고 이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개인형 컴퓨터의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데요. PC는 아니고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래요. 본체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쓰게 하는, 이제 CPM에서 발전된 NPM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거로 공부를 했어요. 운영체제를. 그러다가 이제 8비트 컴퓨터에서 16비트, 그래서 뭐 MS-DOS, 뭐 윈도우 이렇게 넘어온 거죠. 이분이 만든 거를 제가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위대한 분이라고 느껴지네요. 예. 이 사람이 인터넷을 만드신 분입니다. 팀 버너스리. 우리 월드와이드웹 www.naver.com 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인터넷.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백해지셨어요. 이게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주변 머리만 남아가지고. 근데 이 나이로 보면 젊은 얼굴이고, 실제로 팀 버너스리 보시면
좀 할배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가 좋네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만드신 분이죠.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 회사 말아먹었어요. 저기 MS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다 아시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 그러고 보니까 동갑내기들이네요. HP 공장에 가서 이제 컴퓨터를 접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애플의 창업주죠. 이 사람이 사과 농장에 사과 저장 창고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네가 방을 하나 내주고 거기서 뭐 일을 해라,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사과 창고에서 했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라고 이름을 줬고요. 회사 이름도 애플 컴퓨터로 갔다가 애플이라는 거로 다시 바꿨죠. 왜냐면 컴퓨터만 안 하고 아이폰도 만들었으니까 회사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맥킨토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맥이라는 것이 사과 품종 중에 하나래. 우리 국광, 뭐 홍옥, 아오리 이런 부사 이런 것처럼 맥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과 품종이 있나 봐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검색을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으면 국광이라고 줬나? 홍옥? 부사는 일본 거니까 부사라고 앉을 거고 우리나라 거는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네. 뭐라고 했겠죠. 이 사람은 이제 데니스 리치라고 유닉스라는 거를 유닉스에서 C 언어 개발했고요. C 언어 개발해서 유닉스를 개발한 사람은 아니고 유닉스는 그 이전에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이제 C 언어를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사람도 이제 벨 연구소에서 아까 그 트랜지스터 발명하신 분하고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국가기술 훈장을 수상할 정도면 뭐 국가에서도 굉장히 그 C 언어를 만들어서 이 C 언어가 유별나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움직여요. 근데 이 C 언어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서 프린터가 작동되게 해라 그럼 프린터가 막 찌직 움직이게끔. 보통 소프트웨어는 화면에 이름을 입력해주고 저장해라 그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만 썼는데 이 C 언어는 유별나게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로 탁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자바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또 리눅스라는 것도 등장하고 안드로이드라는 것도 등장하고 우리 스마트폰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이 C 언어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C 언어를 공부했던 그 헝가리, 핀란드 사람이네요.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합니다. 무료로 쓰세요라고. 그래서 리눅스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지금도 리눅스는 공짜예요. 대신에 공짜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서 잘 되는 기능이 생기면 반드시 양심껏 얘기해라 이거죠. 그럼 그거를 심사해서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 그것이 채택이 돼서 또 새로운 운영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하는 서버 있잖아요. 서버. 그 서버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리눅스로 작동되는 겁니다. 100%. MS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리눅스가 움직여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사람들 나오죠. 뭐 스탠퍼드 나오고 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이가 어려요. 73년생들이면 이 사람은 해커라서 얼굴을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자유를 외치는 이 시대의 마지막 해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컴퓨터 세상에서는 일을 합니다.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젠 빼기로 했대요. 이거 알면 무엇 도움이 되겠냐 이거야.
50년 전에 60년 전에 만든 걸 가지고 뭐 어쩌라고.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게 있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 광개토 대왕이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우리 IT 문화에서는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그 폰 노이만이라는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 때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1 더하기 2가 얼마냐? 그러면 1이라는 데이터를 코드로 꽂고, 2라는 데이터를 코드로 꽂아가지고, 옛날 우리 전화기 보면 코드 꽂듯이 이렇게 코드 꽂고 더한다는 명령 코드를 또 꽂아요. 그래놓고 막 버무리면 3이 된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 더하기 3은 얼마냐? 그럼 2하고 3 꽂고 더한다는 거 또 꽂아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프로그램을 아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프로그램을 미리 넣어놓고 데이터만 넣어주고 작동시키면 빠르지 않겠냐 이거지. 올컨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가 여기 보면은 그 윌키스라는 교수가 그걸 만들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인데, 미국이 그동안 세계 최초로 뭐를 계속 만들어 나가다가 영국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걔는 컴퓨터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뭐 A, B, C도 있고 애니악의 C, 에드삭의 C, 유니백의 C, 에드박의 C, C가 있잖아요. 근데 에드삭이란 C서부터가 컴퓨터고 애니악까지 C는 캘큘레이터예요. 계산기. 탁상 계산기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띡띡띡 누르면 답 나오는 계산기. 그 캘큘레이터라 그래, 영어로. 여기까지는 계산기고 밑에는 컴퓨터라 그래, 컴퓨터.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프로그램 대부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쓰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도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다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작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다. 누가? 폰 노이만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다.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대별 특징. 1세대는 아까 처음으로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기계를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겠죠. 아까 건 5톤, 어떤 건 30톤, 뭐 집이 2층, 3층 분량 크기 이렇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기계를 작게 만드느냐.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몰아서 계산해야 되거든. 급여 계산하면 그냥 이 회사 저 회사 거 다 데이터 가져와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말아야지. 오전에는 급여 계산하고 오후에는 성적 처리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힘들다. 그러니까 일괄 처리한다. 몰아서. 우리 세탁기로 세탁하듯이. 양말 한 켤레에 세탁기도 넣고 세탁 안 하잖아요. 세탁물이 쌓여야 세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일괄 처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아까 발명했다고 벨연구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진공관은요, 크기가 요 화이트보드 펜 있지 않습니까? 마킹펜 제가 들고 있는 거, 굵기는 형광등 굵기. 그러니까 형광등 굵기로 한 15cm, 20cm 정도 보시면 돼요. 진공관의 크기가. 근데 트랜지스터는 우리 새끼손톱보다 작아요. 그 부피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트랜지스터 하나가 진공관 한 10개 분량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트랜지스터로 만들면 아마도 한 100분의 1 이하로는 부피가 줄어들 것 같아요. 100분의 1, 200분의 1까지도 줄어들 수 있겠죠. 안 그럴래나? 100분의 1까지는 안 그럴래나? 요 펜이 새끼손톱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리고 1대1로 줄은 것도 아니고 트랜지스터 하나가 이런 진공관에 한 10개 분량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형광등 길이만한 거를 새끼손톱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부피가 한 10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계가 좀 작아졌으니까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예, 고급 언어가 개발이 됐고 운영체제라는 게 등장을 해요. 운영체제. 그 당시 때 운영체제는 A라는 컴퓨터는 A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B라는 컴퓨터를 사오면 B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컴퓨터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삼성 A라는 컴퓨터 그러면 삼성 A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삼성 B라는 컴퓨터가 있어 그럼 삼성 B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근데 LG도 A라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LG A라는 운영체제가 따로 있어야 되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기계 하나를 샀는데 다음에 기계를 살 때는 새로 나온 기계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운영체제가 또 다르니까 운영체제까지 다 사와야 돼. 그리고 그 운영체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또 사와야 돼.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유닉스는 기계는 서로 다른데 프로그램은 하나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하나만 사면 기계는 종류별로 사 있어도 프로그램 안 사도 돼. 그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 다 돌리니까 만능이 되는 거죠. 만능. 그래서 히트를 친 거예요. 유닉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등장하는 3세대는 요 반도체가 등장하던 해가 1964년 정도라고 보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IC 집적 회로라 그래요. 집 모아서 적 쌓아놨다. 직접이 아니라 집적 모아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랜지스터에 한 100개 분량을 반도체 하나로 조그만 반도체 칩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LSI, VLSI로 넘어가는 거죠.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더 좋아지는 반도체로 바뀌게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제 다중처리니까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이것저것 처리하는 거예요. CPU를 여러 개 꽂아가지고 또 사용자가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한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은 A라는 업체에서는 하는 말이 급여 계산 좀 해줘요. 근데 저쪽에 C라는 학교에서는 성적 처리해줘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 뻥튀기 하듯이 한 사람 거 뻥튀기 해주고 그 다음 거 뻥튀기 해주고 하는데 이왕이면 똑같은 것끼리 하고 넘어가자 이거지. 성적 처리할 거 있으면 성적 처리 다 하고 급여 계산할 거 있으면 급여 계산 다 하고 하자 이거지. 근데 다중 프로그램은 성적 처리할 건 여기다 놓고 급여 계산할 건 저쪽에다 놓고 같이 집어넣어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같이 실행을 시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적 처리가 돼서 나오고 한쪽에서는 급여 계산이 처리돼서 나오고. 그게 다중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CPU로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버거워. 근데 다중 처리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안에 CPU를 여러 개를 꽂아가지고 아예 분담을 해서 해버리니까 훨씬 더 정확히 빨리 나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OCR 들어보셨죠? OMR, MICR. MICR은 어디서 써요? 수표나 OMR은 사지선 다형 찍는 거. OCR은 지로용지에 아래 부분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부분이 오니 그래서 1, 2, 3, 4 뭐 숫자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OCR이에요. 예. MIS는 경영정보화 시스템이라 그래요. 경영정보화 시스템. 그러니까 경영 전반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경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컴퓨터가 경영에 도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3세대 시절이고 4세대 들어와서 이제 개인용 컴퓨터 PC가 등장을 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CPU 아시죠? CPU. 인텔 펜티움 CPU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CPU 안에는 본래 제어, 연산, 기억 공간이 있어요. 그 기억 공간을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연산, 제어, 레지스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3세대까지는 제어장치 따로 꽂고 연산장치 따로 꽂고 따로따로 꽂았어요. 기계를. 근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하나의 칩 안에 다 집어넣고 쓰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냉수기, 온수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수기, 온수기가. 근데 요즘 냉온수기 하나면 다 떠물 찬물 나오잖아요. 하나에 여러 개가 다 들어있는 CPU인데 그걸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라 그래요. 과거에는 냉수기 따로, 온수기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놔야 냉온수기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냉온수기 하나를 사면 더운물, 찬물도 나오고 요즘은 무슨 뭐 거기 얼음도 나온다며요.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산 처리 뭐. 그 다음에 5세대는 되게 신기하고 좋은 건 다 5세대 거네.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여기 보면은 SSI라고 되는 거는 스몰 스케일 IC고, MSI는 미디움 스케일 IC고, 이건 라지 스케일 IC고, 베리 라지 스케일 IC고, 이건 울트라 라지 스케일 IC고. 그러니까 스몰, 미디움, 라지,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뭐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울트라 다음에 뭐가 나올까? 뭐 울트라 그럼 굉장히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인 것 같아. 말싸움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22페이지 31번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문제가 1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폰노이만이 제안했냐, 뭐 서브루틴 루프의 구현이 비경제적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날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이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2번 프로그램의 일부를 반복 사용하는 서브루틴이나 루프의 구현이 비경제적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서브루틴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덤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전에 부뚜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이제 불을 때니까는 아궁이에다가 가마솥이 있고 거기에 물을 채워놓고 항상 물을 끓여 놓잖아요. 필요하면 꺼내 쓰라고. 근데 만약에 덤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끓여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걸리죠. 기다려야 되죠. 그게 외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장 방식이 바로 솥에 뜨거운 물이 끓여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냥 꺼내 쓰면 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모자라면 채우면 되고. 이렇게 어느 한 덩어리 영역을 내가 필요로 할 때 꺼내 쓰는 거를 서브루틴이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회원 가입하게 되면 주소 같은 거 입력하죠.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버튼 누르면 뭐 우편번호 검색하는 날 나오면 뭐 신월 몇 동이라고 쓰면 뭐 동네가 나오고 몇 번지들이 나와서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각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큰 데들은 거기 있는 걸 꺼냈으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제 홈페이지에 만약에 그런 걸 갖다 놓고 쓰려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국가에 있잖아요. 국가기관에 우편번호 검색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을 불러와서 쓰면 되잖아요. 사용료를 내든 안 내든 간에. 그러면 우편번호 입력하는 기능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에 한 덩어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되지. 그러면 이정민이도 꺼내 쓰고 홍길동이도 꺼내 쓸 거 아닙니까? 그 우편번호 검색하는 기능을 서브루틴이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 용어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작동이 된다 그래서 루핑을 돈다 그러지. 루프. 운동장 뺑뺑이 도는 걸 루프라 그래요. 예.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 경제적이죠. 근데 여기 비경제적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좀 어색한 거죠. 그렇죠. 보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서브루틴, 뭐 루프 이런 말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능력 한번 볼게요. 처리 능력. 컴퓨터를 분류하는데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싸고 비싸다고 금전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해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과서에서는 얼마나 처리 능력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거는 슈퍼컴퓨터라고 보통 부르죠.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계산을 수행한다. 1초에 몇 개씩 계산할까요? 1초에 몇 개씩? 우리 1초에 몇 개를 계산해요? 덧셈 뺄셈을. 5초 걸리나요? 1초가 아니라? 예. 그러면 그 머리 똑똑한 천재들이 있잖아요. 암산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한 20자리 숫자 이런 거를 막 수십 개를 갖다 놓고 막 쭉 읽으면서 막 암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1초에 몇 개나 계산해요? 100개 계산해요? 1초에 한 2개 계산하려나? 그렇게 복잡한 숫자? 근데 여기는 페타플롭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타플롭스. 그 페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메가가 얼마예요? 키로
키로가 1000이죠. 그거의 1000배가 메가고, 메가의 1000배가 기가고, 기가의 1000배가 테라고, 테라 위에가 페타인가? 그럴 거예요. 기가가 10억이에요. 기가가 10억. 1기가. 근데 1테라. 1테라면 1000기가니까 10억에 1000배면 얼마야? 뭐 이제 조로 가고 경으로 가고 막 그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당 그렇게 복잡한 숫자를 한 30억 개? 30조 개?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계산하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계산하고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니까 인공위성 관리하고 일기예보하고 그러니까는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전, 50년 전에 있는 일기예보들이 데이터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를 슈퍼컴퓨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비교해갖고 쫙 해갖고 그러니까 내일 낮엔 비 오겠네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분석을 시켜야 되잖아. 일기예보를 봤더니 야 이게 비가 올 거니 말 거니 그러면 사람이 그걸 기계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그럼 기계가 이러쿵저러쿵 댓글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기상청에 있는 연구원들이 아 내일은 비가 올 거래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보관들이 통보하는 거죠. 그걸 방송국으로 다 보내주면 방송국에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내일은 비가 옵니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굉장히 뭐 어렵고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 밑에는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컴퓨터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메인 프레임이라 그래요. 미니 컴퓨터라고 되는데 미니는 한 몇 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 3억 정도 되는 게 미니 컴퓨터지 뭐 손바닥에 올려놓은 조그만 게 미니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미니는 굉장히 큰 겁니다. 기계도 본체 크기가 우리 과거에 그 딤체 같은 김치냉장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 크기.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회로들이 굉장히 고가들 회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사용하는 컴퓨터는 여기 PC라 그래. PC 여기 데스크탑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말하는 이쪽에 PC를 우리 개인용 컴퓨터 요거 말하는 거고, 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컴퓨터는 크기가 우리 본체의 한 5, 6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 본체 케이스에 한 5, 6배 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막 빽빽히 들어가 있어요. 회로들이. 기억이 나요. 학교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삼성전자에서 서비스센터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그걸 수리하는데 궁금하니까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는 제가 열어본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걸 구경했죠. 그랬더니 뭐가 많이 꽂혀있더라고. 엄청나게. 그거를 다 털고 그리고 다시 꽂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툭 쳤잖아요. 발로. 툭툭 치고 나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고참들이 그렇게 치는 걸 봤대. 그래서 자기도 친대. 툭툭 친대. 세게 치면 고장나니까 적절히. 그리고 안에 먼지가 있는 걸 털어주고 꽂아주면 다 되더라 이거지. 저도 그때 그분한테 배운 노하우를 지금 다. 그래서 교육생분들 컴퓨터 이상했다 그러면 가져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또 뚜껑 열어서 다 청소해요. 청소하고 청소 안에서 고장이 나는 경우,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잘 안 움직이는 거지. 열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마이크로 컴퓨터 금액이 그때 PC가 한 30만원, 20만원 했던 시절이니까 그때 이게 한 3, 4천만원 한다 그랬으니까 고가였죠. 그렇죠? 3, 4천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은 뭐냐면은 개인이 쓰는 컴퓨터인데 고성능 그래픽 처리하는 컴퓨터.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비싼 컴퓨터, 성능이 좋은 아주 좋은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통 불렀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 밑에 워크스테이션은 RISC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그랬죠. RISC 프로세스하고 CISC 프로세스가 있어요. RISC, CISC. 그래서 CISC는 개인용 PC용이고
네이버 컴퓨터 있잖아요. 네이버에도 관리해주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 접속을 하면 관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질문을 안에서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 자체가. 예. 그게 이제 서버라고 하는데, 그 서버들은 RISC CPU를 사용을 해요. 근데 개인도 RISC를 씁니다. PC도. 과거에는 안 썼어요. 비싸서. 근데 지금은 저렴하게 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다음에 기회가 돼서 이제 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새로 교체한다 그러면 RISC 프로세서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이 CPU가 몇백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3, 40만 원이면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또 고가의 성능이 있는 것들은 너무 비싸서 못하고 뭐 3, 400만 원짜리, 2, 300만 원짜리도 많고. 자, 그 다음 PC는 어디에다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쓰면 데스크탑. 여기 구조가 좀 잘못됐어요.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데스크탑이에요. 우리 강의실처럼. 그 다음에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면 랩탑. 손바닥에다 올려놓으면 팜탑. 아시겠어요? 세 가지예요. 손바닥에 올려놓은 팜탑, 무릎 위에다 올려놓을 정도로 가벼운 거는 랩탑, 그 다음에 무거워서 힘든 거는 휴대용 컴퓨터라고 써있는데 그냥 데스크탑 이런 거예요. 데스크탑은 책상에 올려놓는 컴퓨터고, 그 다음에 랩탑은 무릎에 올려놓는 컴퓨터인데, 어느 회사에서 랩탑이라고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처럼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펼쳤다 펼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랩탑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이 이름을 노트북하고 만든 거예요. 노트북 책처럼 생겼잖아요. 옳거니 옳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다 노트북 한 거죠. 노트북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는 랩탑이에요. 랩탑. 그리고 팜탑은 손바닥에 올려놓을 정도의 자그마한 컴퓨터가 있었어요. 지금 태블릿보다 더 작은 거. 그러니까는 갤럭시 S6, 갤럭시 노트 있죠. 노트가 좀 크잖아요. 그런 거,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근데 키보드도 거기 다 있거든요. 그 얼마나 작겠어, 키보드가. 그리고 저장 장치도 별로 안 크고, 그러니까 이제 본체에서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또 쓰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역할은 못하고, 그러다가 그 팜탑의 종류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동전화, 우리 핸드폰, 폴더형 핸드폰에 그 전자수첩 기능이라든지 전자사전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탑재된 PDA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죠. 개인 휴대용 단말기가. 또 인터넷도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하던 그 PDA가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더 똑똑해졌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부른 거죠.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이라 그래서 뭐 터치스크린이나 뭐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태블릿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패드 같은 게 태블릿이고, 우리 이거 마우스패드 있잖아요. 이거 이만한 거를 태블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블릿 휴대용, 노트북 휴대용. 휴대는 가능한 거죠. 근데 무릎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랩탑이라고 하고, 손바닥에 올려놓아서 팜탑이라고 부르는 거지, 책상에 올려놓는 데스크탑이고. 그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슈퍼예요. 어정쩡한 건 묻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기예보, 인공위성 제어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컴퓨터는 뭐냐 그러면 슈퍼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RISC 프로세스 사용했다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에는 이제 이름 자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워크스테이션을 누가 쓰냐고. 요즘은 다 서버를 쓰는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배우는 그때 80년대에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누가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말을 쓰냐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다 중형, 대형 이런 컴퓨터를 썼는데 이제는 중형, 대형 이런 거 안 쓰고 다 서버로 쓴단 말이에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삼성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그 큰 기업들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뭐 국방부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도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 한 10대 정도 들어왔다 그러는데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공개를 잘 안 하니까.
기상청은 뭐 공개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또다시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사용하느냐를 갖고 물어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냐 아날로그 데이터냐 아니면 혼합형인 하이브리드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시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뭐예요? 부릉부릉 시동 걸 때는 휘발유를 쓰고 시동이 걸려서 이제 북 하고 주행할 때는 전기를 쓰고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시동을 걸 때는 전기가 약하나 봐요. 휘발유가 세니까 가솔린 엔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고 짬짜면도 하이브리드지 두 가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디지털은 뭔지 아시죠? 숫자 0, 1 뭐 이런 거. 그런데 온도, 전류는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체온을 쟀더니 36.5가 딱 나옵니까? 35.5001인지 36.5002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대충 36.5도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는 계속 움직여요. 체온이 36.5도 갔다가 36.6도 갔다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는 계속 움직이는 게 아날로그고 디지털은 0, 1, 0, 1 하고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이는 거고 정확하게 재는 건 디지털이고 아날로그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근데 아날로그는 정해지는 역할만 해요. 체온 재는 것 갖고는 체온만 재. 기름 온도 못 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름 온도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체온 못 재. 안 나와. 용광로 재는 거는 용광로만 재는 거지. 3700도 이렇게 재는 거지 사람 체온은 못 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용 컴퓨터라고 해요. 보통 전용. 그리고 디지털은 범용이라 그래. 범용. 디지털 컴퓨터는 많잖아요. 병원에도 컴퓨터 써야지. 은행에서도 컴퓨터 써야지. 우리 센터도 컴퓨터 써야지. 학교도 써야지.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범용. 범용의 디지털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프로그램을 꼭 필요로 하더라. 근데 아날로그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죠. 왜? 걔는 딱 키면 용광로도 쟤는 딱 역할 그거야. 얘를 딱 키면 체온 재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빨라. 아날로그가 키면 바로 그것만 되잖아.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빨리 움직이지. 근데 디지털은 어때요? 키면 윈도우 열려야죠. 엑셀 실행해야죠. 그러니까 어렵지. 느리지. 예. 그리고 아날로그는 온도 저장 기능, 기억 기능이 없어요. 그냥 출력만 하고 마는 거지.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지진계 같은 거 있잖아요. 지진계. 그 막 펜 같은 게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종이에다 디립다 쓰지 않습니까? 그 종이 그거 어우 한 달치만 보관하려도 그게 굉장할 것 같은데. 종이 막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그거 디지털로 바뀌겠지? 디지털로도 있어야 되겠지? 그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면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사용 목적을 뭐 취급하는 데이터 형태,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 중에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마이크로는 아니죠. 마이크로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냐 능력을 갖고 보는 거잖아요. 처리 능력을 가지고.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는 데이터의 성격을 갖고 하는 거고. 그래서 네 번째가 틀린 것 같고. 디지털 컴퓨터는 증폭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논리 회로를 사용합니다. 논리 회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거. 증폭 회로는 뭐냐면 힘을 세게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게 증폭이에요. 증폭을 시켰다 그러죠. 강하게 크게. 네. 여기서도 답은 뭐 밑에 나와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료 구성의 단위. 자료가 뭐예요? 자, 여러분이 네이버에 회원 가입했다고 보세요.
그럼 아이디 입력하죠. 패스워드 입력하죠. 이름 입력하죠. 생년월일 입력하잖아요. 주소 입력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입력하죠. 그럼 한 사람 내용이 쭉 한 줄로 들어간단 말이야. 아이디 뭐, 패스워드 뭐.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뭐 하고 한 줄 단위로 입력하죠. 한 줄 단위로. 내가 입력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입력을 하지만은 그게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그냥 한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엑셀 한 줄로. 그 한 줄을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그러면 거기 항목 있죠. 우리 엑셀로 말하는 A, B, C, D 항목 있잖아요. 칸들. 그걸 필드라 그래. 항목. 필드. 아이디 항목, 패스워드 항목, 이름 항목, 전화번호 항목,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필드라 그래. 필드. 다른 말로 아이템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글자가 있을 거 아니야. 생년월일 중에 생년이라는 필드 안에는 1950, 1999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99라는 숫자를 또 몇 월, 12월, 그럼 12월이라는 12라는 숫자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2바이트로 처리할 건지 4바이트로 처리할 건지 8바이트로 처리할 건지 그런 게 나타나요. 그리고 바이트는 뭐냐면 영문자 숫자 한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라고 쓰면 세 글자잖아요. 그럼 3바이트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름을 입력할 때 네 자까지 보통 자리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긴 사람도 김수한무만 입력하는 겁니다. 왜냐면 뒤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코드가 들어가니까 구별할 수가 있어서. 그럼 김수한무 네 글자죠? 그럼 4바이트네. 4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풀워드라고 하죠. 풀워드. 근데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1바이트는요 2의 8승이거든요. 2의 8승 8비트니까 동전을 던지면 앞면 뒷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동전 2개를 던지면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동전 8개를 던지면 256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2의 8승이 256이니까 0서부터 시작하면 255예요. 그러면 나는 02월생이다 이거야. 그럼 02월생이면 1바이트면 되겠죠. 255까지 표현이 되니까 02니까 2잖아. 시험을 봤어. 나 97점 맞았어. 그럼 1바이트면 된다고. 근데 10과목을 봤으니 어떻게 돼요? 1000점이잖아. 1000점. 그럼 1000점을 표현하면 1바이트 갖고는 255까지 표현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바이트를 써야 돼. 2바이트는 2의 16승이야. 2의 16승은 65,535야. 0서부터 65,535. 그럼 2바이트면 되겠다 이거지. 2바이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시민의 수를 계산한다 이거야. 1000만 명이다 이거. 1000만 명. 그럼 1000만 명이면 65,535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바이트? 4바이트 갖고 써야 돼. 그럼 4바이트로 쓰면 얼마냐? 42억 얼마 42억 얼마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48에 32 42억이 아니다. 24비트가 42억이니까 1600만이고 4바이트 같으면 42억 들어가요. 42억. 그러면 서울 대한민국 인구 4바이트면 되겠네.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인구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인구수에는 몇 4바이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 같으면 무슨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동에 몇 명이 살 것 같아요? 보통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명이니까 한 자치구에 50만 명이라고 보통 평균을 잡거든요. 그럼 여기도 양천구에 신월 1동, 신월 2동, 신월 3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월 1동에 몇 명이 살 것 같아요? 양천구가 50만 명이라면 49만 명은 아닐 거 아니야. 나눠서 살 거 아닙니까? 목동도 1동, 2동 있듯이, 신정동도 있듯이. 그러면은 2바이트 65,000명이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2바이트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인구수를 계산할 때는 2바이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국어시험, 뭐 영어시험을 봤다, 중간고사를 봤다, 그러면 총점은 2바이트로 하고, 각 과목은 1바이트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워드고, 뭐 바이트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 다음에 그 레코드들을 묶어서 10개는 10개를 묶을 수 있고 20개는 20개를 묶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블럭이라고 하죠. 블럭. 우리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블럭 되잖아. 그걸 블럭이라고 하는데, 그 블럭이 우리 컴퓨터 용어상에서는 레코드를 여러 개 묶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묶은 게 1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묶어놨다. 그러면 이제 레코드가 여러분의 지금 신상 기록이 레코드죠? 그럼 여기 24분이 등록하셨단 말이야. 그럼 24사람의 레코드를 다 모이면 우리 반 수강생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 반에는 20명이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반은 40명이 파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 4분기 수강생 파일은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전체를. 그러면 2015년도 3, 4분기 커말 자격증반 파일이 있을 것이고, 무슨 자격증반 파일이 있을 것이고, 뭐 전산회계 파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 현황 파일이 있겠고, 장비. 저쪽에는 오븐도 있어야 되고, 저쪽에는 무슨 식탁, 전자레인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 칼, 도마 이런 거. 우리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이런 걸 관리해주는 파일도 있어야 되겠죠. 강사 현황도 파일도 있어야 되겠죠. 직원 현황 파일도 있어야 되겠죠. 강사료 지급 현황도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파일을 다 묶어놓으면은 서부여성발전센터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파일들의 묶음을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DB라고 하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모이면 또 데이터뱅크라고 하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뱅크나 보통 하나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컴퓨터로 발급해 보셨어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보셨어요? 아니면 컴퓨터로도 해 보셨어요? 컴퓨터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컴퓨터에 다 입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종이상에 나와 있는, 종이상에, 과거에는 우리 주민등록등본 종이로 복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프린터로 찍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한다면 그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뭔지 아시죠? 예, 조선의 그 500년의 역사를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자로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놨어요. 스캐너로 스캔을 했는지 카메라로 찍었는지 몰라도 다 입력을 해서 그거를 낱글자로도 다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붙일 수도 있고, 해설판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와요.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예. 혹시나 궁금해서 제 이름도 검색해봤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이정민, 많더구만. 어떤 역할을 했던 이정민, 그래서 뭐 벌을 받은 이정민도 있고 상을 받은 이정민도 있고, 재밌어요. 별의별 게 있어요.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면은 저 밑에가 이제 비트고 니블이고 바이트고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 순서 작은 거는 비트고 큰 거는 DB인데 그 순서를 이제 말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런 개념이 실제로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뭐 이런 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코드. 코드는 뭐냐면 우리 엑셀에서 그런 거 해봤지 않습니까? 이 이름, 그다음 홍길동 쓰고 일지매 쓰고 국어 점수 몇 점 쓰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항목이 코드잖아요. 항목 이름이. 근데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종이에 쓴 거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입력할 거냐. 나는 코드라고 썼는데, 나는 이름이라고 썼는데, 국어라고 썼는데,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라고 봤는데,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시켜버린 거예요.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시키고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시키는 BCD 코드를 쓴 거예요. 근데 얘가 6비트야. 6비트. 6비트니까 2의 6승이죠. 64야, 64. 그럼 64를 가지고 표현하려면 우리 대문자가 26개, 소문자가 26개, 합이 52개죠. 숫자가 10개, 62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4개를 더하려도 66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64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종류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뺄 수는 없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따옴표 이걸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소문자를 쓰지 말자 이런 거예요. 대문자로 쓰자. 대문자로만 쓰다 보니까는 불편하죠. 소문자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그럼 몇 자리면 되겠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64의 2배 128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128. 그럼 소문자도 쓰고 뭐도 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봤더니 그러지 말고 여유있게 쓰자. 256으로 가자. 256. 128이어도 넉넉히 쓰지만 256으로 가자. 그래서 나온 게 EBCDIC 코드예요. BCD 코드를 확장, 익스텐드 확장된 BCD 코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BCD 코드는 EBCDIC 코드는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8비트. 그래서 슈퍼컴퓨터나 일반 대형 컴퓨터는 다 얘를 써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게 생겼어요. 우리 인터넷의 역사라는 게 196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쪽에 있는 컴퓨터하고 저쪽에 있는 컴퓨터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역할을 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터넷 시초가 됐는데 그 당시 때 인터넷은 전화선을 이용했어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그럼 전화선은 돈을 내죠. 쓰는 시간만큼. 인터넷 통신은 사용 시간만큼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256을 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면 뭐라 할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128로 줄여서 보내자 이거야. 64로는 줄일 수가 없고 어차피 128로 줄이면 2분의 1 주는 거예요. 크기가. 그러면 1시간 보낼 거를 30분 만에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고 코드를 줄였어요. 왜? 128이면 되는 거를 여유있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7비트 코드로 만든 거예요. 7비트 코드로. 그게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는 미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인데 통신용 코드예요. 미국에서 만든 통신용 코드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들은 EBCDIC를 쓰는데 이쪽에 있는 슈퍼랑 저쪽에 있는 슈퍼컴퓨터끼리 통신을 할 때는 아스키라는 코드로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바꿔서 보내. 그럼 바뀐 코드가 저쪽 컴퓨터에 도착하자마자 뭐로? 다시 EBCDIC로 변환돼서 가겠죠. 그 변환되는 거는 슈퍼컴퓨터가 빠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그 와중에 뭐가 생겼어요? PC가 등장했잖아. PC가 등장했는데 그러면 PC도 통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PC도 EBCDIC 코드를 메인 코드로 작동을 시키고 통신할 때는 아스키로 변환시켜서 보내면 변환을 시키고 보내고 받은 거를 다시 변환시켜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슈퍼컴퓨터야 성능이 좋으니까 빨리 변환하지만 PC가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PC는 통신을 할 요량이니까 그냥 코드 자체를 아스키로 만들자. 운영체제를 아스키 코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변환 안 하고 그냥 바로 통신을 보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내부에서도 아스키, 통신도 아스키. 그러니까 변환 없이 막 쓸 거 아니냐. 그래서 PC들이 아스키 코드를 탑재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윈도우 98까지가.
윈도우 98 이후에 윈도우 XP서부터는 유니코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유니코드. 예. 자, 그 다음 한글 코드에 보면 유니코드라고 나와요. 자, 에러 검출. 통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부에서 움직일 때는 꼭 에러가 없는데 전화선을 타고 갔단 말이야. 저쪽에 가다 보니까는 혼선도 생겨 잡음도 생겨 이런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가 1, 2, 3, 4로 보냈더니 저쪽에서 3, 4, 2, 1로 대꾸를 하는 거야. 야, 3, 4, 1 보냈지? 그런 거야. 아니야, 나 1, 2, 3, 4인데? 아니야, 난 3, 4, 1 받았어. 그래? 그럼 다시 보내본 거야. 1, 2, 3, 4 했더니 저쪽에서 2, 3, 4, 5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에러가 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러 검출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요. 에러 검출. 그게 페리트 체크 비트예요. 페리트 체크 비트를 더해가지고 아스키 코드에다 하나 붙여. 아스키 코드가 7비트라 그랬죠? 거기다가 페리티를 붙이니까 8비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쫙 보내는 거야. 보내면 데이터가 제대로 왔으면 이상이 없는 거고 제대로 안 왔으면 코드 갖고 분석을 해봐. 그랬더니 잘못됐네. 그럼 빠꾸 되돌려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게 뭐냐면 갔다 왔다는 시간도 걸리잖아. 데이터를 쫙 보냈더니 에러가 나는 부분을 쭉 정리해 체크해놔. 다시 보내 저쪽으로. 가다가 에러가 또 날 수 있잖아. 엉뚱하게. 그럼 난 이거 안 보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시간이 더 잡아먹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에러를 검출했으면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를 네가 스스로 고쳐보면 안 되겠냐 이거야. 그렇게 한 것이 해밍 코드예요. 에러를 검출도 할 수 있고 스스로 고치기도 할 수 있는. 그런데요, 페리티는 하나를 붙이잖아요. 원 데이터에다가. 근데 페리티는 원 데이터에다가 6개가 붙어. 6개. 페리티는 자기 몸통에 하나를 더 붙여서 가면 되는데 플러스 하나가 돼서. 근데 페리티는 6개가 가니까 되게 무거워요. 에러가 안 나면 아쉽죠. 아깝잖아. 에러가 나면 발휘를 할 텐데 에러가 안 나면 쓸데없이 보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런 페리티 체크 안 해요. 지금도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PC 통신을 하는데 요즘 광 케이블로 보내니까 광통신으로 보내서 에러가 100% 없어요. 빵입니다. 빵 에러가. 그래서 요즘 통신에서는 페리티를 안 하고 보냅니다. 당연히 해밍도 안 하죠. 그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나머지는 잘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가 등장했던 때가 언제쯤인가 아세요? 아까 뭐 저도 대학에서 컴퓨터를 했다고 했지만은 그 이전에 청계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세운상가를 기반으로. 그래서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PC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8비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고해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그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칩을 복제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야매 버전으로 나오게 돌아가는. 정품은 아니고. 정품이 아니고 야매 버전으로 돌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정품도 들어오고 뭐 했는데 오죽하면 그때 만들어진 애플 정품이 억 단위라니까 지금은 골동품으로. 그러니까 뭐 있으면 대박이겠죠. 저도 그래서 그 당시 때 아르바이트로 그걸 팔러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84년도 이때 대학 다니면서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걸 아르바이트 삼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 팔면 얼마 주고 이렇게 수고비로 그렇게 했었는데 제법 많이 팔았었어요. 그거 가지고 용돈 쓰고 다 군대 갈 때까지 군대 가서도 그거 갖고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참 좋은 분이죠. 스티브 잡스가. 저한테도. 근데 문제는 그때 다 영어야. 우리말이 없었다고.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 90년대 들어온가? IBM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본격적인 16비트 버전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컴퓨터, 이런 컴퓨터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인텔 CPU가 탑재된 그때 이제 뭐 286, 386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초창기 때 거는 게임용에 애들 노는 거.
업무용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IBM PC가 등장하는데 문제는 우리말을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말이 입력이 안 되는 거죠. 다 영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말 코드를 만들어요. 청계천 사람들은 뭐 실력파들입니다. 솔직히 세운상가. 그래서 만들어갖고 조합형을 만들어요. 조합형. 즉 가나다라 아야 어여 기역 니은 붙여가지고 초성 중성 종성을 결합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 국가가 뭐라 그랬냐면은 KS 마크를 붙여야 되잖아. 솔직히 KS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만들어 놓고 KS 조합형을 만들어 놓은 거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자, 그림판을 갖다 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림판을 또 누가 팔아먹었다. 이런 글자가 있나 보세요. 이런 글자 있죠. 아, 쥐가 머리 갉아먹었다 할 때 이제 헷갈리시나봐. 그럼 이 글자는 있나 보세요. 낡았다 이런 것도 있죠. 있죠. 그럼 이런 글자는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아, 물이 맑다. 그럼 이거는 있어요? 라에다 이거? 이런 글자는 못 봤죠? 그걸 쓸 수는 있잖아. 이렇게 조합하는 거예요. 라에다 리얼기억, 마에다 리얼기억, 다에다 리얼기억 쓰는 게 조합형이에요. 컨비네이션. 섞는 거. 그게 국가가 봤을 때 야, 없는 걸 뭐하러 써? 없는 걸 뭐하러 써? 그래서 리얼을 쓰고 기억을 쓰면 기억이 여기 안 붙고 이렇게 건너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있는 것만 써. 그래서 완성형 코드가 나왔어요. 있는 것만 써라.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완성형 코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사전에 있는 단어만 꺼내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없는 걸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거. 그러면 없는 것도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싸웠어요. 네가 힘세냐 내가 힘세냐 이렇게. 그러다가 알았어 해가지고 확장 완성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확장 완성형. 그게 이제 지금 조합형을 다 끌어안은 거죠. 조합형은 뭐고 완성형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조합형은 있으면 있는 대로 껴서 맞추는 게 조합형이고 완성형은 없던 거는 쓰지 말고 있는 것만 써라 하는 거고. 그렇게 잘 썼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말이나 한자는 2바이트고요.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예요. 뭔 얘기냐? 자, 여기다가 보세요. 1, 2, 3. 자, 여기 보면 두 글자에 하나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고지 하나 칸에다가 우리만 하나 쓰고 영어나 숫자는 두 글자 쓰거든요. 원고지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1바이트, 얘는 2바이트 그래요. 2바이트. 그래서 영문화 숫자는 1바이트고 우리말이나 한자는 그 다음에 전화기 모양 이런 거 있죠. 특수기호 같은 거 2바이트. 조합형도 그렇고 완성형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유니코드라는 게 2000년에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 컴퓨터로 우리나라 윈도우가 돌아가는 컴퓨터에도 일본어로 입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티벳 사람이 티벳 말로 써놓은 거를 우리말 컴퓨터에도 떠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러시아 컴퓨터에 러시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자를 봤더니 러시아 홈페이지가 깨지면 안 되고 러시아 글자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럼 러시아 윈도우나 중국어 윈도우나 일본어 윈도우나 미국에 있는 영문 윈도우나 한글 윈도우가 다 호환이 될 거 아니냐. 내가 러시아 말을 못 읽어서 못 읽는 건 할 수 없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과거에도 가능은 했는데 프로그램 설치해야 돼요. 별도로.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여기 보면 날짜, 시간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날짜 및 시간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재 날짜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아니라 제어판에 가면은
국가 및 언어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가 및 언어 옵션. 그럼 여기 있는 날짜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그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 표준 시간 9시간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9시고 북경은 8시고 그 다음에 일본 동경도 9시고 우리랑 똑같은 시간대를 쓰는 거거든요. 그 시간대, 국제 시간대를 보고 쓰는 건데 여기에서 그런 거를 지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날짜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고 여기 표준 시간대 바꾸는 거 있단 말이에요. 난 이 컴퓨터를 가지고 미국을 갔어. 그럼 어떻게 돼? 미국 컴퓨터에 날짜에 맞춰줘야지.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취업을 했어. 영국계 은행에 가서 취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영국을 찾아야지. 영국. 영국. 그럼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오전 오후란 말을 안 써요. AM, PM이란 걸 쓰잖아. 그 다음에 7월이라고 안 하고 줄리 이렇게 쓰나봐. 그리고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걔네들은 며칠 몇 월 몇 년이라고 쓰나봐. 그 나라 실정에 맞춰야 돼요. 이게 제어판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우리 제어판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언어도 설정할 수가 있어. 언어. 그래? 그러면 독일어 있죠. 독일어. 독일어는 키보드에 특이한 키가 있어요. 독일어는 점 2개 찍는 거 있거든. A, O, U, I 이런 모음 있죠. 모음에 점 2개 찍는 그런 키가 알파벳이 있더라고요. 독일어에. 근데 우리 키보드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한테 내가 문서를 보내려면 독일어 자판으로 입력을 해야 돼. 일본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려면 일본어 자판을 갖고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독일어 자판이 떠요. 이렇게 여기 뜬다고. 여기 밑에. 그럼 그걸 가지고 입력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지정만 하면 다 떠. 전세계 언어가 알파벳들이 다 뜬단 말이야.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근데 유니코드는 무조건 다 2바이트예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중국어든 숫자든 한자든 기호든 다 2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럼 1바이트보다 2바이트니까 어때요? 더디죠? 더딜 거 아닙니까? 1바이트는 8비트면 되는데 2바이트는 16비트를 써야 되니까 ABC 그럼 3바이트고 근데 지금은 ABC 그럼 6바이트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또 처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더블로. 근데 컴퓨터가 좋아졌잖아.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윈도우 XP서부터가 적용이 된 거예요. 윈도우 XP서부터가. 윈도우 98까지는 아스키 코드로 윈도우가 만들어졌고 윈도우 XP서부터는 이제 모든 게 지정되는 게 바로 뭐다? 유니코드에 탑재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코드로 탑재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에서도 보시면 한글 2007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특수문자 입력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입력 특수문자 어디 갔어? 문자표에 가면은 이건 이찬진 씨가 처음 만들었던 아래 한글에 있던 문자표였고 유니코드 문자표라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한글 98 이런 데는 없죠. 당연히 98년도 거니까. 여기 보면 각 세계적인 언어들을 다 쓸 수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서부터 시작해서 뭐 티벳 글자,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불렸던 그런 글자 이런 것도 다 그대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자음.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써서 보내면 러시아 사람도 이 글자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가 뭔지 못 읽어서 그런 거지 똑같이 보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실행해서 중국에 있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중국말 그대로 보여요. 이제는. 과거에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다 깨져서 나왔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4페이지 하단의 2번 KS 완성형에서 영문 1바이트죠. 완성형에서 한글은
완성형 한글에서 영문은 1바이트고 완성형 한글에서 한글은 2바이트고 조합형에서 한글은 2바이트고 그렇죠. 근데 유니코드는 무조건 다 영문이든 뭐든 2바이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성형 한글에서 영문은 1바이트니까 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에 대한 특징을 모르면 이건 못 맞추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EBCDIC 코드는 몇 비트냐 뭐 이런 걸 묻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걸 어울릴 수 있는 문제죠. 이런 거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겠지만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쭉 꾸준히 배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중앙처리 장치.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중앙처리 장치는. 그럼 사람의 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정민 뇌는 별거 없는데 안에 기억 기능도 없고 제어 기능도 약하고. 근데 컴퓨터는 제어 장치. 제어는 뭐 하는 거예요? 더해라 빼라 뭐 이렇게 가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는 거죠. 근데 연산 장치는 뭐예요? 제어 장치의 지시에 의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게 연산 장치죠. 여기서 말하는 연산은 가감성제뿐만 아니라 큰지 작은지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도 비교하고 참인지 거짓인지도 다 파는 거예요. 우리 앰퍼센드 연산자라는 거 이런 것도 결합 연산자 이런 것도 다 연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어하고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물들이 있죠. 결과물들 있잖아. 그 결과물들을 그때그때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그 결과를 기억하는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억 장치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주기억 장치보다는 그냥 기억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제어, 연산, 레지스터예요. 주기억 장치는 아니고 제어, 연산, 레지스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기억 장치 중엔 제일 빨라요. 한번 이익금 생각해 봅시다. 암산하세요. 암산 5 더하기 3 빼기 2 얼마? 6. 그러면 5와 3을 더했죠. 저는 5와 3을 더하고 빼기 2를 했는데 어떤 분은 그걸 한꺼번에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암산을. 근데 전 그게 불가능해서 5와 3을 먼저 더해 8. 그 8이라고 머릿속에 기억시켜. 그 8에다가 2를 빼. 6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더해야죠. 빼야죠. 또 6이라는 걸 기억시켜야죠. 그 6이라고 기억시킨 걸 또 꺼내와야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터의 종류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셈이란 거는. 예. 레지스터는 5와 3을 더했다. 그러면 그 더한 임시 결과 8이라는 거를 기억시켜야 되고, 그 8에다가 다시 2를 뺀 거를 6도 기억시켜야 되고, 그렇게 기억하는 공간들을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주기억 장치한테 6이야 라고 알려줘야지. 그래야 계산기 화면에 6하고 뜨잖아. 6이라고 뜰 거 아닙니까? 예. 자, 근데 이게 레지스터가 플립플롭으로 만든 게 있고 렛지로 만든 거 있고 그런가 봐요. 이건 몰라도 돼. 뭐 정보처리 기사 이런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는. 근데 레지스터가 기억 공간 중에선 제일 빨라. CPU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 컴퓨터가 좋은지 남의 집 컴퓨터가 좋은지 계산해 봐야죠. 비교해 봐야죠. 니네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 좋아. 왜? 그냥 좋아. 어거지잖아 그거는. 그럼 자동차를 표현할 때 니네 집 자동차가 티코고 우리 집 자동차는 벤츠인데 누구 차가 좋으니? 물어봐야죠. 그럼 뭐라 그래요? 티코가 좋다고 하지. 왜? 싸니까. 허를 찔렀나? 나 벤츠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 비싸잖아. 비싸니까 좋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 가질래? 물어보면 티코가 갖겠다는 사람 없겠죠. 공짜로 주겠다면 다 벤츠가 갖겠다고 해야지. 왜? 벤츠가 좋으니까. 그 왜 좋으냐 보야지. 에어백도 많고 시트도 가죽이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마력, 엔진 마력도 좋고, 그 다음에 100km에 도달하는 시간 있잖아.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뭐 9초, 어떤 거는 뭐 20초, 뭐 어떤 건 3초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거. 그것처럼 컴퓨터도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집 컴퓨터가 좋아, 우리 집 컴퓨터가 좋아 그러면 첫 번째 밉스 1초당 몇백만 번을 계산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 이 공개 안 해요. 우리 PC는 공개 안 합니다. 플롭스는 이 부동소수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소수점은 굉장히 복잡한 수라고 생각하세요. 53 이런 게 아니라 막 소수점이야 막 20짜리도 나오고 하는 거, 막 복잡한 숫자. 자릿수가 한 100짜리인데 소수점이야가 한 30짜리가 나왔어. 그거를 그런 숫자끼리 한 100개를 갖다 놓고 곱하래. 엄청나게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런 복잡한 숫자를 1초에 몇 번 계산하느냐. 근데 아까 슈퍼컴퓨터는 얼마 한다 그랬어요? 30 페타플롭스 뭐 이랬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슈퍼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빠르냐고 봤더니 초당 30경계를 계산하는데요. 30경계. 뭐가 이거 복잡한 숫자를 5 더하기 3 이런 거 말고. 경이 얼마야 경? 몰라. 억도 모르는데, 억도 힘든데, 조도 힘든데 경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어. 단위를 모르겠어. 경담에 뭐예요? 뭐 해달별 그거야 뭐야? 모르겠어.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런 거는 개인용 컴퓨터는 공개를 안 해요. 요거만 공개해요. 요거 초당 전기적 신호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3.2GHz예요. 초당 32억 번 움직여요. 전기적 신호가.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PC를 구매하러 뭐 하이마트를 가시던 용산전자상가를 가시던 조립을 하던 뭐 기존에 있는 완제품을 구매하시던 간에 거기서 보통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3.6GHz입니다. 이건 4.0GHz입니다. 2008GHz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클럭 스피드가 높으면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우리가. 예. 뭐 2.8? 2.8에서 뭐 3.2, 3.6이면 뭐 충분하죠.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또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클럭 주파수,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뒤에 나오겠지만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를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캐시 메모리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가의 컴퓨터고요.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워드 32비트, 64비트, 아까 4바이트, 8바이트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4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이런. 이거를 어떻게 빨리 움직이느냐. 내 컴퓨터는 4바이트로 움직여. 아, 내 거는 8바이트로 움직여. 그럼 8바이트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FSB라 그래서 CPU 내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CPU 내부에서. 또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CPU는 명령을 하는 거고요. 명령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 5 더하기 3 빼기 2는 얼마냐? 그럼 계산할 거 아닙니까? CPU 안에서 제어가 명령을 하면 연산이 계산을 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 마지막 결과인 6을 실제로 누구한테? 주기억 장치에 전달해 줘야 된다고. 주기억 장치는 작동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있는 데가 주기억 장치예요. 제가 지금 메모장 실행했죠. 그리고 메모장에다 글 썼잖아요. 이렇게. 이게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를 그냥 닫으면 어떻게 돼요? 저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정전되면 제가 입력한 데이터는 지워지죠. 그럼 프로그램도 지워져요? 아, 프로그램은 있잖아. 본래 메모장에 있었잖아. 불러오면 되는데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지워지면 안 되니까 저장하지 않습니까? 기억시켜 놔야 되잖아. 다음에 써야 되니까.
보조기억 장치는 뭐 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에 에서 작업한 자료를 기억시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윈도우를 설치해도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들하고 C 드라이브에 아래 한글을 설치해도 보조기억 장치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딱 켜면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윈도우 7이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는 거죠. 주기억 장치를 못 보셨죠? 보조기억 장치를 못 보셨죠? 못 보시니까 헷갈리시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 컴퓨터에 가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거 있죠. US 메모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조기억 장치예요. 다 보조기억 장치라고. 주기억 장치는 여기는 안 보여요. 근데 현재 뭘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실행하고 있잖아요. 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 그게 주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기억 장치는 반도체로 만들어 놨어. 반도체. 본체 이게 메인보드 안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켜면 컴퓨터가 안에서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요. 기계적으로 문제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요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요거 윈도우를 쫙 불러와. 그래서 바탕화면에 짠짜라짠 하고 보여주는 거야. 아이콘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부팅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엑셀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인터넷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거야. 포토샵이고 다. 그럼 얘를 짜잔 하고 실행하면 얘가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는 거야.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야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보조기억 장치라고. 이 책은 쉽게 표현할게요.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 보조기억 장치 못 가져가죠. 주기억 장치만 쓰잖아. 주기억 장치. 근데 주기억 장치에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 데이터가. 그러니까 넣어야죠. 일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를 갖고 시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기억 장치가 좋아야 돼요. 근데 저는 참 나쁜 게 뭐냐면 잘 안 돼요. 기억이 잘 안 돼요. 기억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딱 읽으면 탁 하고 딱 외워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전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수시로 봐. 수시로 보다 보면 머리에 박혀. 그걸 일명 돌대가리라 그래. 돌. 돌에다 글자 세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새겨놓으면 오래가.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은요, 암기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냥 착 보면 암기가 되는데 몇 달 있어도 기억을 하고 있어. 오, 부러워. 근데 저는 일단 돌대가리에다 새겨놔야 기억이 되는 거고 안 새겨지면 끝나는 거야. 못해.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거라고. 이 돌대가리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자, 보자. 너무 제가 비하하는 느낌인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그런 거 있어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런 얘기 하죠. 똑같아요. 저랑 돌이래요. 돌하고 똑같은 돌. 근데 그 돌이 얼마나 잘 써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돌은요 평생 가도 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을 지금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돌이 언제 다른 거랑 안 변해요. 그 머리는 항상 구조가 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쑤셔 넣어야 돼요. 하루에도 10대 번씩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일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근데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 선배가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대학 때 써먹어 봤어요. 대학 때 써먹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전공했지만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억을 오래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 그렇게 공부한 게 득이 돼서 도움이 돼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잊어버렸겠지. 근데 자주. 근데 어느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대학 학생들이 유독히 그렇게 돌대가리식 공부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 대학이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입학한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돌대가리식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미련하게 안 하고요. 학습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돌대가리 학습을 한대요. 바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복습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고 또 2교시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4교시 끝나면 바로 식당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전 시간에 공부하고 그때 공부한 복습을 2, 3분에 걸쳐서 하고 밥을 먹으러 간다 이거지. 집에 오면 그날 공부한 거를 다시 쭉 복습을 한다 이거지. 대부분이 그렇게 하더라 이거. 복습법의 공통점이 걔 중에는 진짜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집중해서 학습을 했겠지. 근데 집중해서 학습하니까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돌대가리식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국어 시간에 영어 생각나고요. 영어 시간에 수학 생각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이 산만하다 그러잖아요. 주변이 산만하다는 사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뇌파 운동을 해요. 뇌파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 MC 스퀘어라고 아세요? 제가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 MC 스퀘어라는 걸 가지고 공부하면은 뇌파가 안정돼요. 그러면 진득히 공부합니다. 진득히 공부해요. 그걸 활용하는 운동선수들이 양궁선수, 사격선수예요. 그거를 도구 없이 실제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스님들이고요. 도사들이고. 그러니까는 앉아서 10년 동안 잠자고 생활하잖아요. 안 눕고. 그게 스님들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알파, 베타파 이런 걸 마음대로 해가지고 조정한대요. 그렇게 하려면 사명대사처럼 해야지 뭐. 서산대사 같은. 우리는 안 되겠고. 자,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엑셀 들어가겠습니다.